그래서 그 돈 내놓을 거예요? 말 거예요?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아들 준태의 고함 소리가 좁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녁상을 차린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밥을 한술 뜨려다 만 숟가락이 제 손에서 지진이라도 난 듯 덜덜 떨렸습니다. 준태 씨, 목소리 좀 낮춰. 이웃 사람들 다 듣겠네. 며느리 서경이가 소파에 기대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말리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그 눈길은 분명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저러니 남편한테 무시나 당하지 하는 조롱이 가득했죠. 시끄러워! 당신은 빠져! 지금 이게 다 저 노인네 때문이잖아! 쿵 끔찍한 소리와 함께 아들이 제 앞에 있던 밥상을 그대로 발로 걷어찼습니다. 뜨거운 찌개 그릇이 공중으로 날아 제 무릎 위로 쏟아졌습니다. 악,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이 익는 듯한 고통이 퍼졌습니다. 어머나, 어떡해. 옷 다 버렸네. 서경이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그냥 좋게 주시면 어디 덧나세요? 준태 씨가 그 돈 받아서 딴 데 쓴대요. 다 우리 잘 살자고 사업 자금 보태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며느리의 그 말은 화끈거리는 무릎의 고통보다 더 제 가슴을 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돈 안 나오면 이 집구석 다 뒤집어 풀 줄 알아요! 아시겠냐고! 아들은 방문을 부술듯이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힘겹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끓는 물을 부은 듯한 다리를 부여잡고 저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 달력에 빼곡하게 그려진 붉은 동그라미들만이 유일한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오신해 올해 딱 70입니다. 사람들은 제 주름진 손이나 구분 등을 보며 평생 험한 일 한 번 안 해보고 곱게 늙었을 거라고들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들 쉽게 말하죠. 하지만 저는 한평생을 가장 치열한 곳,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죽음과 삶의 경계를 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씨름했죠. 저는 응급 환자의 상태 하나하나를 꼼꼼히 기록하던 그 습관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화끈거리는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 서경이 말대로 옷이 다 버려졌더군요. 붉게 부어오른 무릎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방 안에는 변변한 약 상자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몸을 다루는 데는 전문가니까요. 찬물에 적신 낡은 수건으로 상처를 꾹 눌러 열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밑 낡은 상자 깊숙한 곳에서 작은 옛날식 사진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지만 저는 이 낡은 기계가 더 손에 익습니다. 찰칵. 제 볼품없이 늙은 다리, 그 위에 끔찍하게 붉어진 상처를 또렷하게 담았습니다. 번쩍이는 불빛이 터지는 순간 아들의 고함 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들 준태는, 제 하나뿐인 아들은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놈의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는요. 한때는 번듯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어머니, 이제 아들 덕에 호강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라며 으스대던 녀석이었습니다. 제 자랑이었죠. 하지만 사업이 무너진 뒤 준태는 처음엔 미안하다며 제게 손을 빌었지만 2달이 지나자 그 말이
왜 돈을 안 주냐는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 그놈은 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저 술 때문이라고 하기엔 녀석의 얼굴이 이상하게 누렇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불길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 며느리 서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나갈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처럼 제 팔짱을 끼고 살갑게 굴더니 남편이 무너지자마자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어머니, 준태 씨 저러는 거 다 어머니 때문인 거 아시죠? 그때 어머니가 그 연금 담보로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보태주셨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어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그 돈 다 쓰지도 못하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 혼자 편하시면 마음이 좋으세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서경이의 그 속삭임은 독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아들의 귀에 그 독이 스며들자 녀석은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집어 던지더니 그 다음에는 저를 밀치고 이제는 오늘처럼 발길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 낡은 달력을 기록하기 시작한 게요. 제 방벽에는 은행에서 새해 선물로 준 아주 흔하고 큼지막한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맞거나 이렇게 다친 날이면 어김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짜 위에 붉은색 유성펜으로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오늘 날짜 11월 13일. 저는 방금 찍은 그 사진을 병원에서 퇴직할 때 받은 작은 사진 뽑는 기계가 있었죠. 예전엔 환자 상처 기록용으로 쓰던 거예요. 거기에 넣어 조그맣게 인화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숫자 옆 그 붉은 동그라미 안에 풀로 단단히 붙였습니다. 달력은 흉측했습니다. 1일에 멍든 팔뚝, 5일에 터진 입술, 9일에 발목 상처, 그리고 오늘 13일에 붉은 화상 자국. 붉은 동그라미와 제 상처 사진들이 듬성듬성 하지만 지워지지 않게 박혀 있었습니다.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이걸 왜 하냐고요? 처음에는 그저 이 억울함과 고통을 어딘가에는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다 죽지 않았다는 제 마지막 발악 같은 거였죠. 하지만 며칠 전 며느리가 제 방을 멋대로 뒤지다 이 달력을 보고 말았습니다. 서경이는 처음엔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설마 준태 씨 협박하시려고 증거 모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력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모양인지 서경이는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식 등골 빼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자식 앞길까지 막으시려고요? 이거 들고 경찰서라도 가시게요? 아니면 이걸로 돈이라도 더 뜯어내시려고요? 우리 준태 씨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눈빛엔 저를 사람으로 보려는 온기조차 없었습니다. 가만 보아하니 이거 몇 개는 어머니가 일부러 만드신 거 아니에요? 어디 문틈에 살짝 부딪히고는 멍들었다고 사진 찍고 좀 뜨겁다 싶으면 데웠다고 난리치고. 그렇죠. 돈 받아내려고. 우리 가엾은 준태 씨가 요즘 얼마나 힘든 거 아시면서 어떻게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몸이다. 내가 다친 걸 내가 기록하는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제 대답이 며느리를 더 자극한 모양입니다. 서경이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내 몸, 어이가 없어서. 좋아요, 어머니.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어디 한번 계속해 보세요. 그 낡아 빠진 달력이 어머니를 지켜주나, 아니면 우리 가엾은 준태 씨를 감옥에 쳐넣나. 어디 한번 보자고요. 서경이는 제게 침을 뱉듯 모욕적인 웃음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들에게 맞은 것을 빌미로 돈에 미쳐서 아들의 폭력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노망난 늙은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들 준태는 자기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내일 아침이면 또 술에 취해 비틀거리겠죠.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 끔찍한 기록을, 이 자국 달력을 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이 달력에 제 피멍든 사진 바로 옆 빈칸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엇을 함께 적어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편한 대로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지독한 믿음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제 마지막 남은 단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 뒤였습니다. 무릎에 끔찍했던 화상은 옅은 갈색 흉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흘간 이상하게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준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 서경이는 제 앞에서 일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볼 때마다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제 방의 달력에 또 하나의 기록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11월 16일 흉터가 남음. 그날 오후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반찬거리를 다듬던 참이라 무심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것은 제가 아니라 안방에서 뛰쳐나온 서경이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네네. 이쪽으로. 환자는 방에 계세요. 서경이가 낯선 사내 2명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의사나 간호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우람한 체격, 무표정한 얼굴.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짐짝을 평가하듯 차가운 눈으로 위아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하고 잠시 얘기 좀 하세요. 서경이가 제 팔을 잡아 끌어 소파에 억지로 앉혔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저는 저항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긴요, 어머니. 서경이는 그 사내들 앞에서 눈물 한 줄을 주르륵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흑. 이분들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사실 며칠 전에 어머니가 가스불을 켜둔 채 잠드신 걸 보고 제가 신고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문 기록도 있고요. 제가 어제 병원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인지장애 및 피해 망상 증세가 보여 자해 우려가 있다는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그걸 바탕으로 오늘 보호 입원을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요.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제가 언성을 높이자 서경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이것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다니까요. 이분들, 저희 어머니가요, 사실. 치매 의심 증세가 있으세요. 치매,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자 서경이는 울음을 그치고는 냉정하고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인지장애가 오셔서 자꾸 본인 몸을 해치세요. 그리고는 그걸 전부 제 남편 탓으로 돌리신다고요. 서경이는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벽에 걸린 그 자국 달력을 통째로 뜯어왔습니다. 사내들 앞에 그것을 패대기치듯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다 어머니가 혼자 다치시고는 제 남편이 때렸다고 증거랍시고 모아두신 거예요. 저번에는 혼자 끓는 물에 다리를 데워놓고는 제 남편이 밥상을 엎었다고 하시질 않나. 그 전에는 벽에 머리를 박아놓고 아들이 밀었다고 하질 않나. 저 가엾은 우리 준태 씨. 어머니 때문에 지금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술만 마시고 있다고요. 저러다 제 남편까지 잡겠어요. 사내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태가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들은 술이 덜 깬 얼굴로 이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서경이는 아들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여보, 잘 나왔어요. 이제 어머니, 우리가 감당 못해요. 이분들한테 모시고 가시라고 하자고요. 네, 어머니가 자꾸 저러시니까 당신도 괴로워서 술 마시는 거잖아요.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준태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와 서경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단 한마디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엄마가 혼자 그런 거야? 그 눈이 잠시 맑아지는가 싶더니 곧 다시 술기운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배신한 아들의 눈을, 그리고 그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내 하나가 제게 다가와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어르신,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응급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의사 선생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거 놔. 내가 왜 병원을 가? 내가 치매라니. 누가 그래?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평생 환자를 부축해온 제 손으로는 건장한 사내 2명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질질 끌다시피 현관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구급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끌려나가던 그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경이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갑고도 의기양양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서경아.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 살려야지. 서경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넌 아직 모르지. 그 말이 내 심장을 앞으로 얼마나 오래 파먹을지를. 그것이 제가 그 집에서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제 무릎의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서경이는 모릅니다. 제가 왜 그 끔찍한 달력을 일부러 그 여자의 눈에 띄게 두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토록 쉽게 순순히
이 차에 오르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정신병원의 보호병동, 관찰실 한켠의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평생을 보냈던 병원의 냄새였지만 지금 이 냄새는 저를 구하는 냄새가 아니라 저를 가두는 냄새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인지장애 및 피해망상 증세가 보이는 환자로 분류했습니다. 스스로를 해치고자 해 그 사실을 부정하며인지 장애, 잊지도 않은 폭력을 날조하는 피해, 망상 환자. 며느리 서경이가 들이민 그 자국 달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록,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가 되어 주었죠. 이곳에서의 하루는 길고도 단순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고 약을 주고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는 약을 꼬박꼬박 받아먹는 척 혀 밑에 숨겼다가 뱉어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제 혀 아래까지 꼼꼼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정신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제게 닥친 시련이 아니라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일종의 거짓된 안정이죠. 저를 담당하는 젊은 의사는 며느리가 제출한 달력 사진을 보며 제게 묻곤 했습니다. 오신혜님, 이 사진 속 상처들 정말로 아드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이. 혹시라도 어르신을 힘들게 하는 다른 기억은 없으세요?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다 아파요. 여기가. 가슴을 툭툭 치는 신용을 하면서요. 의사는 제 기록지를 넘기며 인지 왜곡 심화 따위를 적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하얀 방에 갇혀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그 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서경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겠죠. 눈에 가시 갔던 시어미를 완벽하게 처리했으니까요. 이제 그 집은 온전히 서경이와 준태, 두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서경이는 아마 콧노래를 부르며 제 방에 짐을 치우고 있을 겁니다. 제 낡은 옷가지들,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서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안정은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서경이의 가슴에 아주 날카롭고 작은 가시 하나를 박아두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살려야지. 그 말. 서경이는 그 말을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겐 아들이 없습니다. 준태는 제 아들이지 서경이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야말로 미친 노파의 헛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서경이는 처음엔 비웃었을 겁니다.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군. 하고요. 하지만 그 집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준태죠. 제가 사라졌는데도 그놈의 폭력과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놈은 여전히 술을 마실 테고 여전히 어딘가 아파하며 괴로워할 겁니다. 전에는 그 모든 원망을 저에게 쏟아냈지만 이제 그 화살은 고스란히 며느리 서경이에게 향하겠죠. 당신 때문에 당신이 엄마를 그따위로 만들었잖아. 시끄러워. 내가 뭘 어쨌다고. 다 당신 잘 되라고 한 일인데. 그런 싸움이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면 서경이는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사라졌는데도 왜 이 지옥은 끝나지 않는가? 그때쯤 서경이의 머릿속에 제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내 아들 살려야지.
그 말은 더 이상 미친 노파의 헛소리가 아니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어 서경이를 괴롭힐 겁니다. 그 노인네가 대체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한 거지? 서경이는 답을 찾기 위해 제 방을 다시 뒤질 겁니다. 혹시 제가 다른 곳에 돈이라도 숨겨둔 건 아닌지, 혹은 자신에게 불리한 또 다른 증거를 남겨둔 건 아닌지. 그렇게 제 방을 샅샅이 뒤지다가 서경이는 제 낡은 간호화, 전공 서적들 사이에 꽂아둔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수첩은 겉보기엔 평범한 가계부입니다. 식비 얼마, 공과금 얼마. 하지만 그 수첩의 맨 뒷장, 제가 일부러 뜯어내지 않고 남겨둔 몇 장의 메모.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알아보기 힘든 제 글씨로 병원 이름과 약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11월 1일 H대학병원 간장내과 김 교수 간 치료용 약 처방 11월 5일 S약국 통증약 더 받음 11월 9일 H대학병원 검사 결과 간 이식순번 올림. 서경이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겠죠. 어머니가 나 몰래 병원에 다녔나 하고요. 하지만 서경이는 간사할 만큼 눈치가 빠릅니다. 곧바로 그 날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챌 겁니다. 그 날짜들은 바로 서경이가 증거라고 뜯어갔던 그 자국 달력의 복사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요. 며느리 서경이는 아마 그 낡은 수첩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을 겁니다. 제 방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이 고작 낡은 가계부와 알아듣지도 못할 병원 약어들이었으니까요. 아마 이 노인네가 진짜 치매가 맞았나 싶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마지막 말, 내 아들 살려야지라는 그 말이 독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었을 테니까요. 서경이는 자기가 증거랍시고 챙겨두었던 제 방에서 뜯어간 그 흉측한 자국, 달력의 복사본을 다시 꺼내봤을 겁니다. 그리고는 수첩의 날짜와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겠죠. 수첩 11월 1일 H대학병원 간장내과 김 교수 달력 11월 1일 붉은 동그라미 팔뚝 자국 사진 수첩 11월 5일 S약국 간 치료용 약 및 통증약 더 받음 달력 11월 5일 붉은 동그라미 터진 입술 사진 수첩 11월 9일 H대학병원 검사 결과 확인 간 이식순번 올림 달력 11월 9일 붉은 동그라미 지식여진 발목 사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맞아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그냥 노인네의 망상 기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애써 다독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간 이식순번 올림이라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끔찍한 단어가 서경이의 발목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제야 서경이는 달력의 그 붉은 동그라미들이 단지 맞은 날이 아님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기록이었을 겁니다. 서경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겠죠.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이 모든 날짜가 아들 준태가 유독 저를 심하게 몰아붙이고 폭력을 휘둘렀던 날과 그리고 준태가 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린다고 혹은 어머니 약 타온다고 말하며
저를 끌고 나갔던 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맞습니다. 그 병원 기록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달력에 적힌 붉은 동그라미들은 제 상처의 기록이자 동시에 제 아들 준태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간호사로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서경이는, 제 며느리는 준태의 퀭한 눈과 노랗게 뜬 흰자위를 보며 그저 술에 찌들어 산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황달이었습니다. 제가 2단계에서 불길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증상이었죠. 준태가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뒹구는 것을 술병이 나 위경련이 온 거라고 가볍게 여겼겠죠. 하지만 그건 간이 딱딱하게 굳어 배에 물이 차오르는 복수 후쉐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성질을 내고 물건을 부수고 급기야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그저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못된 주사제오시에라고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간성뇌증. 간이 제 기능을 못해 몸 안에 독소가 걸러지지 않고 그 독이 뇌로 올라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병의 마지막 증상이었습니다. 제 아들 준태는 간암 말기였습니다. 그놈은 고통 때문에 저를 때렸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이깟병으로 죽지 않는다고 발버둥 치며 저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미인 저는 그 아들의 손에 맞으면서 녀석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그 멍자국 달력은 아들을 고발하기 위한 복수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들의 병세빙 씨를 기록한 어미의 피눈물이 밴 마지막 간호일지였습니다. 11월 1일 황달 심화. 첫 번째 폭력 발생. 병원 강제 진료. 11월 5일 복통으로 인한 수면 장애. 선망 증세 보임. 두 번째 폭력. 11월 9일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음. 녀석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함. 세 번째 폭력. 그리고 11월 13일 밥상을 엎었던 그날. 그날은 준태가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듣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서경이는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왜 이 지독한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나? 왜 그저 묵묵히 맞고만 있었나? 그리고 왜 모든 것을 아는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갈 때 순순히 그 구급차에 올라탔는가? 그제야 서경이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겁니다. 준태에게는 당장 간 이식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집 한 채 말고는 수억 원에 달하는 그 수술비를 감당할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있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봐왔기에 젊은 시절부터 만약을 위해 제 자신을 담보로 부어왔던 늙고 병든 제 마지막을 위한 보루, 중증상해 진단보험과 치매 및 장기 요양 간병 보험. 그 돈은 제가 그냥 아프다고 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온 노모가 그 충격으로 인지장애 및 피해 망상 증세의 진단을 받고 보호자의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제 아들을 경찰서에 집어넣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놈은 환자였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 제 아들을 살릴 돈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서경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주길 바랐던 겁니다. 제 상처를 자해로, 제 기록을 망상으로, 제 침묵을 인지장애로 완벽하게 포장해 주길 바랐습니다. 며느리의 그 지독한 욕심과 저를 향한 경멸이 제게는 아들을 살릴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 멍자국 달력은 서경이가 저를 이 하얀 방에 가둘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저는 제 상처받은 몸을 내주고 늙은이의 남은 명예를 내주고 심지어 제정신이라는 마지막 증명까지 내던졌습니다. 제가 구급차에 실려가며 서경이에게 뱉었던 마지막 말. 내 아들 살려야지. 그것은 미친 노파의 섬뜩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미가 또 다른 어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에게 남긴 제 아들의 목숨을 건 유언이자 거래였습니다. 나는 내 몫의 희생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그 돈으로 내 남편을, 내 아들을 살리라는 제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 하얀 방에서 꼬박 나흘을 더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인지 그저 시간이 멈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계획이 제대로 흘러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서경이가 제 수첩을 발견했을까? 그 지독한 달력과 수첩의 날짜를 맞춰보았을까? 제가 남긴 그 마지막 말을, 단서를 제대로 물었을까? 초조함이 목을 졸랐지만 저는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제정신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제 관찰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며느리 서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그 의기양양하고 도끼 가득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며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사람처럼 눈은 퀭하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제 낡은 수첩이 구겨질 듯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서경이는 제 침대맡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진실 앞에 압도당한 자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모든 대답을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준태는 제 한마디에 서경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준태, 어떡해요, 어머니. 흑흑. 준태 씨, 어제 또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병원 응급실에. 의사가 당장. 이식.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서경아. 저는 제 앞에 무너져 내린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길에 불에 댄 듯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있다. 저는 병원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밖으로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변호사 편지다.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내 모든 재산과 보험 권한을 처리해달라고 맡겨둔 사람이 있어. 내가 이 병원에서 오신의 환자의 치매 진단서와 입원 기록을 떼. 그리고 그 자국 달력. 내가 증거라고 가져간 그것도 전부 모아. 그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가. 서경이는 제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보험금.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달력은 내가 아들에게 맞았다는 상해의 증거이자 그 충격으로 내가 실성했다는 치매의 증거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가장 빨리, 가장 많은 돈이 나온다. 내가 나를 이곳에 가둔 그 모든 증거들이 이제 준태를 살릴 돈이 될 게다. 서경이의 눈이 절망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처절한 깨달음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제야 제가 이 지옥도에서 무슨 그림을 그려왔는지 전부 이해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라. 저는 서경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아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여기에 가뒀으니 이제 내 손으로 나를 꺼내가야지. 그 돈으로 내 남편 살려야 할 거 아니냐. 그날 오후 저는 보호자 동의 하에 그 정신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라고 밀어넣었던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이번에는 제 아들이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준태가 보였습니다. 녀석은 열흘 만에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경이는 그 자리에 서서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준태 씨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저는 그저 말없이 아들 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준태가 깨어나거든 그 아이한테 직접 하거라. 며칠 뒤 서경이가 가져온 그 끔찍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제 변호사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아들의 상습 폭행으로 인한 중상해 및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치매. 보험사는 며느리라는 완벽한 증인과 병원의 진단서, 그리고 그 흉측한 자국 달력이라는 물증 앞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제 아들의 간 이식 순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어미보다 먼저 가는 일만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이 흘렀고 기적처럼 뇌사자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들의 침대를 붙잡고 저는 녀석의 야윈 뺨을 쓸어 주었습니다. 준태야, 엄마 아들, 다 괜찮다. 다 괜찮아. 이 고비만 넘기면 돼. 할 수 있지? 준태는 마취에 취해가면서도 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지고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두 손을 모은 채 돌처럼 굳어버린 서경이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10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이 지났을까? 아니면 13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무뎌질 때쯤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와 서경이는 거의 동시에 용수철처럼 튕겨나가듯 의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기증자의 간이 환자분과 잘 맞았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서경이가 부축했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는 저를 부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팔을 붙잡고 그 아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찌은 무릎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경이는 제 다리를 붙잡고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쏟아내지 못했던 그 짐승 같던 날들에 대한 뒤늦은 참회이자 제 아들을, 제 남편을 살려준 늙은 시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짐승처럼 우는 그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전직 간호사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준태의 회복을 위한 다음 단계였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준태 깨어나는 거 보러 가야지.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들 준태나 며느리 서경이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던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사실 그 집은 우리가 그 집에서 나온 뒤에 팔았습니다. 준태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치르고 나니 그 으리으리했던 집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더군요. 제 보험금과 집을 맞바꿔 저희는 아들의 목숨을 겨우 건져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외곽의 아주 작은 임대주택에 삽니다. 해가 잘 드는 조그만 방 한 칸짜리 집이죠. 제 방벽에는 여전히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력에는 더 이상 붉은 동그라미나 끔찍한 상처 사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의 예쁜 색깔 펜으로 그어진 동그라미들이 가득합니다. 3일, 노란색, 준태 정기검진, 아주 깨끗합니다. 10일, 파란색, 복지관 노래 교실 개강, 17일, 초록색, 서경이 오는 날, 밑반찬 가져옴, 25일, 하트, 내 생일, 아들, 며느리와 저녁 식사. 그날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으로 묘한 존재더군요.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 전보다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난다는 것을 저는 늙어서야 배웠습니다. 아들 준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암은 그 녀석의 간뿐만 아니라 술에 절어 괴물이 되었던 그 모난 성격까지 함께 떼어간 모양입니다. 그 놈은 이제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합니다. 아니, 대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물류센터에서 땀 흘려 일합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 녀석은 지금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건강을 되찾고 그날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아들은 제 앞에서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자기가 어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던 그 지독한 병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녀석의 손을 잡고 말해줍니다. 준태야, 고개 들어라. 너 아니었어. 그건 아픈 사람이 한 일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평생을 환자 돌본 간호사다. 내 아들이 아픈데 어미가 그거 하나 못 받아줄까 봐. 그러니 너는 내가 받은 두 번째 목숨, 그거 헛되이 쓰지 말고 내 아내한테 잘하고 악착같이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이 어미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고 유일한 효도다. 며느리 서경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 도끼 가득하고 날카롭던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왠지 저를 보는 것 같아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서경이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제 집에 들릅니다. 올 때마다 양손 가득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 밑반찬을 들고 와서는 제 작은 방을 구석구석 쓸고 닦습니다. 어머니, 방이 이게 뭐예요? 뭔지 좀 보세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잔소리는 여전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제 가시 대신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서경아, 됐다. 뭘 이런 걸 매주 해. 너도 내 공부하느라 바쁜데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지은 죄가 얼만데 평생을 해도 모자라요. 죄는 무슨, 너는 내가 할 일을 한 게다. 그때 내가 나를 그렇게 독하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받아냈겠냐. 너 아니었으면 준태 못 살렸어. 너도 내 남편 살린 공범이다. 이 사람아. 제 말에 서경이는 또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방 닦던 걸레로 눈물을 쓱 훔치고 맙니다. 저는 요즘 제가 평생 일했던 그 병원으로 다시 나갑니다. 물론 간호사로 일하는 건 아니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있노라면 그 지옥 같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제 몸에 멍 자국을 새기며 버텼던 그 밤들. 아들의 폭력을, 며느리의 경멸을, 어쩌면 제 목숨과도 맞바꾸려 했던 그 처절했던 계획을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끔찍한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바닥은 끝이 아니라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유일한 발판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제 명예를 던져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 지옥을 딛고 일어나 저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제 멍 자국 달력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새 삶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집의 다음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세요.